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AT 2급 최신 기출 문제 46회의 1번 문제. 자, 이론 평가 문제 1번 문제는 내부 통제 제도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내부 통제 제도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TAT 2급에도 나오고 있지만 FAT 1급에서도 이거 흔히 나왔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요 두 번째 목적이죠. 이게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요 세 번째 목적이고, 기업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확보,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은 1, 2, 3,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 이익의 극대화가 통제제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두 번째,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 총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총평균법이라는 뭐예요?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죠. 기초부터 그 다음에 단기 매입한 거 모두 섞어가지고 평균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이 된다. 네, 우리가 총평균법은요, 기말 재고나 기초 재고나 전부 평균을 내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단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뭘까?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이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이죠. 최근에 구입한 것을 재고로 보는 게 선입선출이에요. 그래서 1번은 선입선출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고자산을 가장 낮게 평가한다. 자,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재고자산이 낮다는 것은 재고가 초기에, 그러니까 먼저 구입한 것이 재고가 단가가 낮은 거죠. 가격이 이렇게 쭉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고 자산을 낮은 평가를 했다는 것은 요쯤에 매입한 것을 재고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후입, 나중에 입고된 것을 출고로 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후입 선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주로 고가의 보석이나 고울동품 등의 정확한 단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개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각각의 재고에다가 이렇게 단가표를 다 붙여서 관리할 수 있어요. 수량이 많지 않으면 개별법. 그래서 3번은 개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기초 재고와 기중에 매입한 재고 구별 없이 판매되는 원가의 흐름으로 가져간다. 구분 없이 평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바로 총평균법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3번은 아까 개별법이라고 말씀드렸죠. 2번은 후입선출법, 1번은 선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주식회사 한공의 자기 주식 관련 거래 자료입니다. 22년 6월 30일에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6월 30일 날 위의 자기 주식 중에 자녀 주식 70주를 한 주당 7,000원의 현금으로 받고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77은 49, 차변의 현금은 49만 원. 자, 대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을 처분한 거죠. 자기 주식의 원가가 얼마였어요? 6월 1일 날 8,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했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지금 8,000원짜리였습니다. 70주면 7, 8에 56, 56만 원. 이게 원가죠.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이 56만 원. 그러면 56만 원짜리를 49만 원에 처분했다 라고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7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했군요. 그런데
요 중간에 이 데이터를 왜 줬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 6월 15일 날 30주를 말이죠. 주당 10,000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6월 10일 날 한 주당 2,000원씩 30주니까 2,000원 곱하기 30주 하면은 3일은 6, 6만 원이죠. 6만 원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했어요.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손익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 이익 잉여금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때는 손실이 7만 원 발생했지만 이때는 이익이 6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한다. 예, 상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로서 자본의 증가 항목이었으니까 이걸 상계해야 됩니다. 이걸 상계할 때는 차변에 와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처분이익 6만원 상계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만원만 인식하면 되겠네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 차변에 만원 인식하면 됩니다. 여기다 쓸까요? 자리가 없으니까 자기주식 처분 손실 만원 이렇게 하면 차변에 56만원, 대변에 56만원 이런 분계가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차변에 현금 지금 비슷한 게 4번인데요. 이거는 지금 차대변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실제 보기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 문제를 다 맞은 걸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분계를 차변에 현금이 49만원 들어오죠? 네. 근데 이게 대변이 아니고 아니 이건 대변이 맞는데 요 두 개를 차변에 넣어야 됩니다. 요 두 개를 답이 없네요, 정말. 네, 그래서 아까 여러분 표시하셨는데 자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49만원, 자기주식 처분이 6만원, 자기주식 처분 손실 만원 이렇게 세 개가 차변입니다. 요 세 개가 그리고 대변이 여기 자기주식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요렇게 항목이 4개로 나와 있는 게 지금 4번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4번을 그렇게 고쳐서 맞는 것으로 차변이 요거 3개입니다. 대변은 자기주식 하나이고요. 네. 아마 프린트 오류일 것 같아요. 실제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대손 관련 자료입니다. 22년 결산 시에 손익계정에 계상할 대손상각비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도 참 잘 나오고 있어요. FAT 1급에서도 이거 잘 나오더라고요. 자, TAT 2급도 마찬가지. 자, 기초의 자료입니다. 매출채권이 400이고 대손충당금이 4만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회수불능으로 인해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금액이 3만원 발생합니다. 자, 대손충당금이 4만원 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에서 차변에 3만원, 대변에 매출채권 이런 분계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대손상각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대손충당금이 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을 메모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대손상각비가 나오겠군요. 기말 매출채권이 680만원이고요. 대손 추정률이 1%인데 보충법이에요.
자, 10,000원이 있으니까 나머지만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680만 원의 1%는 68,000원. 68,000원 중에서 10,000원은 있으니까 58,000원을 보충하는 분계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58,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58,000원이니까 3번이 돼야 돼. 쉽네요. 요 분계만 정확히 하시면 대손상각비가 58,000원이다. 바로 알 수 있죠.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정부보조금을 수령해서 이 정부보조금 문제 TH 2급에서는 이론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실무 수행으로도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을 수령해서 취득한 건물 관련 자료입니다. 22년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건물의 장부금액은 얼마냐. 자, 기말에는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되죠. 자, 그러면 1월 1일 날 건물을 취득했는데요. 1,000만 원에 취득했고 취득 당시 정부보조금이 100만 원이 있었으면 자, 취득 시 장부금액을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900만 원이죠. 취득 시 장부금액은 자, 내용연수 10년으로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면은 2022년 기말이면은 딱 1년을 감가상각하는 겁니다. 자, 장부금액 900만 원을 10년간 상각한다고 보세요. 1년에 90만 원이죠. 그래서 빼기 90만 원 하면은 감가상각하고 나면 810만 원이 장부금액이 되겠네요. 답은 2번에 있습니다. 810만 원이다. 자, 이렇게 답은 빨리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만약에 아래와 같다. 결산 시 감가상각과 관련된 분계를 하시오. 올바른 회계 처리를 찾으시오. 그러면은 감가상각 장부금액이 810만 원 나오게끔 분계가 일어나야 되겠죠.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결산 시 감가상각 관련된 회계 처리 어떻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느냐. 감가상각 할 때요. 정부 보조금도 같이 상각하는 회계 처리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올바른 회계 처리를 보기에서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자, 05번 결산 시 분계를 알고 가셔야 된다. 자, 차변의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을 할 때는요, 요 1,000만 원 가지고 일단 해요. 내용연수 10년이니까 1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객 100만 원. 왜 100만 원인지 아시겠죠? 정부 보조금은 감안하지 말고 취득원가 1,000만 원을 내용연수 10년으로 잔존가치 없이 1년간 감가상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도 같이 상각합니다. 자, 정부 보조금도 내용연수 10년으로 상각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0만 원이죠. 자, 대변에 뭐가 오느냐? 감가상각비가 옵니다. 10만 원. 이렇게 되면은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자, 첫 번째 줄에서 비용이 발생했다가 두 번째 줄에서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당기 감가상각비는 9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90만 원.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죠. 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9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그런데 이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는 게 아니고 취득 시점의 장부금액은 얼마이냐면
900만 원이었어요. 예, 900만 원이기 때문에 9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야 됩니다. 9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그러니까 800만 원이 되죠. 800만 원이었는데 자,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해요? 정부 보조금을 10만 원 상각해 주죠.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100만 원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은 다시 상각해 줬으니까 빼줘야죠. 그래서 장부 금액에다가 10만 원을 더해 주게 돼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810만 원이 됩니다. 결산 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고요. 결산 후에 장부 금액은 810만 원이 나오는 거다. 자, 2번이었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요, 결산 시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고 장부 금액을 구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취득 시 장부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빼세요. 그러면 900만 원이죠. 예, 900만 원에서 감가상각을 하세요. 이 900만 원을. 그래서 10년 상각하면 90만 원이죠. 그래서 81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다. 그러면 취득 시 관련된 비용을 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주식회사 한공은 1억 원의 공사비를 지불하고 4억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이 1억 원이었다 이거죠. 신축 기간 중 거래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될 차입 원가는 100만 원이며 1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다고 봐야죠. 왜냐면 이건 공사비니까 이 건축업자한테 건축회사한테 공사비를 1억 원 줬다는 거죠. 예, 공사비 지불한 거고 은행에 이자 지불한 것은 이건 별도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자본화될 차입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화될 차입원가는 자산으로 본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걸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리고 건물의 취득세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취득세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억 150만 원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4번에 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된 수정전 잔액상표 일부이다. 자동차 보험료의 보험기간은 22년 6월 1일부터 요것도 이것 좀 잘못됐네요. 22년 5월 1일은 없죠. 여기 2023년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1년분. 예, 2023년 5월 31일 경우 1년분이죠. 22년 12월 31일 결산일의 보험료에 대한 수정분계로 오른 것은 수정분계. 보험료는 월할로 계산한다. 자, 보니까 6월 1일 날 240만 원 보험료로 처리했군요. 비용으로. 그런데 미경과 보험료는 자산 처리를 해주는 수정분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경과 보험료가 5개월치네요. 내년 5월달까지니까. 그러면 이 240만 원 1년치를 5개월치를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24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2 하면 5개월치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기로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100만 원 나오던가요? 네. 자, 100만 원이 선급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 내년도에 보험료로 처리하려면은 단기에서는 보험료에서 100만 원을 취소시키는 분계. 그래서 차변이 선급 비용, 대변이 보험료. 비용의 이연이죠. 이걸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한단 말이죠. 비용의 이연.
5개월치를 차기로 이연시키는 분계입니다. 3번 되겠습니다. 차변의 자산, 선급비용 증가, 대변의 보험료 비용 취소.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보면은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회계의 변경에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라는 걸 공부했었죠. 자, 1번.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해야죠. 예. 회계 기준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당한 변경이에요. 1번 맞고. 2번.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표, 재무성과 또는 현금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이 다 같은 정책을 수립했다면 우리도 그 정책에 따르는 것은 정당한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이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걸 변경함으로써 재무 상태를 나타내라든가 재무 성과, 손익의 계산이라든가 현금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다 신뢰성 있고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경해야죠. 그러면 네, 이것도 정당한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비교 재무제표상의 회계 기간 전에 비교 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 기간 전에 회계 기간에 대한 수정 사항은 비교 재무제표상 최초 회계 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 금액을 반영한다. 최초 회계 기간이니까 기초 금액을 반영하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4번.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에 대한 효과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때 우리가 소급 적용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랬네요. 어려울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을 소급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네, 이것은 원래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 정책의 변경이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나요? 그렇다면 전진적으로 합니다. 이 효과라는 것은 변화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전기 거를 고치지 않습니다. 이 소급 반영이 아니라 전진적으로 반영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 문제 좀 어려움. 왜 그러냐면 이 교과서에서 지금 요 부분, 이 예외인 이 부분까지 설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8번 문제 좀 많이 놓쳤을 것 같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아닙니다. 비사업자가 수입을 해도 그 수입한 자가 납세 의무가 발생해요. 틀렸어요. 2번 미가공 식료품. 네, 수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닙니다.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산 미가공 식료품 면세고요. 만약에 비식용 미가공 식료품이다 라고 했을 때 식료품이 아니죠. 그냥 미가공 농수산물 비식용은 수입하는 경우 과세입니다. 이건 면세고요. 다음에 3번 수출 신고가 옳은 거 찾으라는 거죠. 지금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 2번은 틀렸어요. 3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고 물품을 보세 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자, 우리가 수출 신고가 끝났는데 선적을 안 하고 보세 구역에 있다가 다시 반입이 됐다. 이거는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선적했다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제외된다. 그러면 4번을 볼까요? 재화의 수입 시 납세 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맞습니다. 수입 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는 자 모두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었어요.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내역입니다. 이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했습니다. 이래요. 자, 가벌의 제조용 기계장치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 이거 공제 가능하죠. 나번에 공장 부지면 토지네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죠. 다번에 회사 광고 제작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죠. 라번에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 접대비네요. 예, 그래서 뭐 어렵지 않네요. 자, 요 두 개 650만 원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예, 1번 맞죠? 예. 자, 이제 11번 문제 역시 그럽시다. 자, 그러면 11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소매업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발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1번은 틀렸어요. 발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다. 2번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는요. 국내 업체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번이 여기서는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은요. 공급식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이 속하는 확정기한까지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돈을 너무 늦게 받는 거죠. 이래 하면. 발급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가 아니고 발급 후 7일 내입니다. 7일 내.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미리 발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야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법인사업자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2번이 답이죠. 다음 문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2년도 귀속 금융소득 내역입니다. 김한공 씨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어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아래의 소득은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되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금융소득이죠. 배당소득입니다. 직장 공제에 초과 반환금은 금융소득, 이자소득인데 이거는요.
종합과세 대상에서 무조건 빠집니다. 왜 그러느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에요. 이건 무조건 빼야 돼요.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원천징수 되지 않았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으면은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강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금액을 따지지 않아요. 40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무조건 종합과세. 그 다음에 라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이건 이제 조건부 종합과세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에다가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는 처분된 금액,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걸 세 개를 다 합해보세요. 그랬더니 1,900만 원이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분리과세인 이것과 이것은 빠지지만 무조건 종합과세해야 하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 해야 되는 금융소득은 다번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입니다. 왜냐?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연금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따로 있죠.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맞습니다. 사적연금은 지급받은 날이고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 맞아요. 2번.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있는 자는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요. 과세표준 확정신고라는 것은 5월 달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적연금만 있는 소득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과세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 다음에 3번.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죠. 비과세 맞습니다. 4번. 공적연금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2월에 하는 거 아니고요. 1월에 합니다. 공적연금 소득의 연말정산. 2월에 하는 것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월에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잘못됐다. 1월에 합니다. 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은 1월에 한다. 4번이 답입니다. 틀렸어요.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 씨. 202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세액은 얼마입니까? 이랬어요. 자, 지방소득세는 빼고 소득세만 계산을 해라 하는 것이죠. 자, 김한공 씨의 근로소득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종합소득 공제가 3,500입니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됩니까? 1,500이죠? 네, 과세 표준이 1,500이에요. 네, 세액공제 여기 있고 연중 60만 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했고 이거 기납부세액이죠.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환급세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 1,500만 원은 1,200만 원까지는 6%로 계산합니다. 자, 계산기를 가지고 1,200만 원 곱하기 6% 하면은 72만 원이 나와요.
자, 일단 72만 원 산출 하나 해놨고, 그 다음에 300만 원이 1200만 원을 초과했죠. 예. 그러면 15%입니다. 300만 원은. 그래서 300만 원 곱하기 15% 했더니 45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두 번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산출세액은 117만 원이 됩니다. 117만 원을 산출세액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에서 세액공제 이걸 빼야 돼요. 예. 자, 117만 원 빼기 77만 원을 빼줘요. 40만 원이죠. 40만 원이 뭐냐면은 결정세액입니다. 이 117만 원이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예, 세액공제. 이거 77만 원 뺐죠? 그러니까 40만 원. 자, 근데 기납부수액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예, 60만 원을 빼니까 20만 원을 환급시켜야 되겠네요. 예, 20만 원이 환급세액이 되겠다. 이 삼각형입니다. 20만. 답이 3번이겠네요. 네. 여기 과세표준에 따른 6%로 한번 계산하고 300만 원을 15%로 계산해서 이 산출세액 구하는 걸 요것만 잘 하시면 이거 예, 가능하죠. 다음 15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는 것은 5월 달에 하는 확정신고를 말합니다. 1번 비거주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이 있다. 그럼 확정신고 해야죠. 예. 다음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 결손이 발생했는지 신고해야 하는 거죠. 신고해야 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다음 3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퇴직소득은 우리가 종합소득 세목이 아니죠. 예, 이건 분류과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확정신고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안 해도 되죠?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하면은 보험설계사 네. 와 같은 이런 근로자인 것 같은데 자영업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골프장의 캐디인가? 예, 이런 사람들도 아마 근로자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자영업자. 네, 그런 경우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확정신고 안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46회 이론 문제 풀이를